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고로 아끼는 책 중 하나인 마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나스메 소세키로 이 작가의 책 중 갱부를 채널 초창기에 다뤘습니다. 이번 마음 편도 그때처럼 혹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시리즈처럼 여러 영상으로 나누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멋대로 읽고 멋대로 해석한 내용을 멋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음이란 책의 이야기와 가벼운 리뷰를 담았습니다. 본편을 위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나라는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은 시작합니다. 나는 해수욕장에서 신기한 분위기를 띠는 사람을 봅니다. 그 분위기에 이끌려 그 사람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았고 우연한 계기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생과 꽤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서도 선생의 집에 종종 찾아갔죠. 그렇지만 선생의 대답이 자주 무미건조해서 실망스러웠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선생과 멀어지기보다 오히려 더 그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선생의 집에 갔는데 그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선생의 아내, 즉 사모님에게서 그가 습관처럼 지인의 묘지에 갔다고 듣고 묘지로 찾아갔습니다. 선생은 나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늘지고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대했죠. 나에게 있어 선생은 다가가기 힘든 느낌과 어떻게든 다가가지 않을 수 없는 느낌을 다 주었습니다. 나는 후자에 더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선생을 자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공이 같았기에 그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세상의 유명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아예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생각에 잠기거나 공부만 했죠. 선생의 부인은 그가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있어 선생의 생각은 자기 대학의 교수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선생의 사상은 살아있고 실제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력한 경험이 그 뒤에 있어 보였죠. 그런데 답답하게도 선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생의 모습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사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금슬 좋은 행복한 부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나는 선생이 비참하게 여기는 비극, 이 부부 사이의 비극을 알게 됩니다. 어느 겨울에 나는 만성 신장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생에게 돈을 빌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은 아버지의 병에 관심을 보이며 자기가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갔을 때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나는 고향에 있는 동안에도 도쿄에 있는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과 아버지를 비교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족해 보인 반면 선생은 내 안의 원동력 같은 강력한 느낌이었습니다. 귀향한 나에 대한 초반의 환대는 얼마 되지 않아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경험을 가지고 온 나는 부모님께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에 불편함을 느끼며 빨리 선생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 도쿄로 떠났습니다. 논문이 통과된 5월 이후 선생과 다시 만났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던 중 선생은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는 과거 이야기보다 그저 선생의 흥분된 어조와 집착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생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배경인 선생의 과거가 숨겨져 있었기에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선생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알려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시기가 오면 얘기해 주겠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졸업을 했습니다. 선생님과는 9월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귀향한 아들의 졸업을 엄청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촌스럽게, 반면 무덤하게 축하해줬던 선생을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후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스스로를 어리석다며 죄송스러워했죠.
그럼에도 나는 선생을 떠올렸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쓴 것도 있었고, 외로워서 쓴 편지도 있었고, 졸업을 했으니 빨리 취업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요청에 마지못해 일자리 알선을 구하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선생에게서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올 수 있느냐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하필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고 있었기에 선생에게 그 사정을 자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담긴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답장을 일자리 알선을 하기 위한 대답으로 기대했죠. 그리고 선생의 편지가 왔는지를 물으며 나를 계속 들볶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정성껏 포장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반가운 선생의 편지라는 느낌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급박했기에 읽어보지 못했죠. 그러다 잠시 틈을 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소강 상태로 돌아섰지만 아버지는 언제라도 돌아가실 수 있어 보였죠. 확실한 정보를 알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필 의사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결국 나는 아버지와 가족을 뒤로 한 채 도쿄로 가는 기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선생의 편지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길었습니다. 편지 초반에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선생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답하지 못했던 편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낸 전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은 이 편지에서 그동안 감추어온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생은 자산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고 이후 숙부의 보살핌을 받아 자랐습니다. 숙부는 현 의회 의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생전에 선생의 아버지는 친동생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선생은 어렸기에 숙부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도쿄의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숙부는 진학과정과 이후 생활에 필요한 용돈을 보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선생은 숙부를 믿었고 항상 감사했고 존경했습니다. 선생이 도쿄로 가면서 숙부의 가족은 선생이 살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학이 되면 선생은 그 집으로 돌아왔고 그 가족은 선생을 환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찜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생이 귀향할 때마다 숙부가 결혼을 권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숙부의 결혼 권유는 지속되었고 그 대상은 사촌 누이까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선생은 권유를 물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숙부의 가족이 선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직감한 선생은 숙부에게 맡긴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숙부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숙부가 사촌 누이와 결혼을 권유한 것도 하나의 책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숙부 사이에 끼어든 친척조차 말이죠. 당시 선생은 어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숙부와 단판을 지어 유산의 일부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부도 남은 생에 다 쓰지 못할 큰 금액이었지만 선생이 이 일로 가지게 된 마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죠. 선생은 다시 도쿄로 돌아와 새로운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한 과부 아주머님과 딸이 사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때 선생의 신경은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숙집 아주머님도 의심했죠. 하지만 아주머님과 딸이 선생의 삐뚤어진 모습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고 선생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가족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선생은 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고 함께 앉아 이야기할 때는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는 딸을 아가씨라고 부르며 그녀를 볼 때마다 고상하고 신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굳게 형성된 자신의 사람에 대한 불신도 무용지물일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경계심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주머님과 아가씨가 책략을 써서
선생의 방어벽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애정과 의심 사이에서 선생은 남자 방문자가 왔다가 돌아가면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때로는 두 여자의 표정에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선생은 이 이중적인 마음 중에도 아가씨와 결혼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은 K라는 친구를 하숙집으로 데려왔습니다. K는 선생과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는 스님의 아들이었는데 유복한 절이었음에도 더 풍족한 의사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양가에서는 그를 의사가 되도록 도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K는 종교와 철학, 수련에 관심이 있었고 의사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숨긴 채로 왔습니다. 선생은 K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과에 들어갔습니다. K는 방학 때 고향에 잠시 가서도 전공에 대해서는 숨겼습니다. 도리어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선생이 숙부에게 배신당하고 도쿄로 올라온 때 K는 양부모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K는 의사가 되지 않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고 선생은 양쪽을 중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는 양가에게서나 생가에게서나 소위 의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홀로 서기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건강과 정신이 나빠졌습니다. 이런 K의 과정과 모습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 선생은 그의 고집을 꺾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를 현재 하숙집으로 데려왔습니다. K는 선생의 옆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K의 사정에 대해 그 몰래 아주머님과 아가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있으면 망가질 거라며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는 하숙집에서도 고집을 부리고 자기 수련에 집중했습니다. 선생이 하숙집 모녀와 대화하는 자리에 K를 초청해서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K는 차츰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은 성 안에 틀어박혀 있던 K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이 과민해졌는데 그 시점은 K의 방에서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였습니다. K와 아가씨는 선생을 보고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선생에게는 질투심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를 비교하면서 K의 침착함을 부러워했고 밉살스럽게 여겼습니다. 선생의 상태는 K와의 여행에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생은 그가 아가씨를 채갈 성격의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는 동시에 K가 자신보다 더 남자답고 외적으로도 호감으로 보일 것 같아 불안해했습니다. 선생은 아가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K에게 말해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행 중에도 자기 정진에 집중하고 딱딱한 대화만 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K는 정신적으로 향상심이 없는 자는 바보라며 선생을 대했습니다. 두 친구의 대화는 추상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선생은 친구가 인간답지 않다고, 정확히는 K가 인간답고 너무 인간답지만 말과 행동이 인간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K는 선생이 인간답다는 말에 모든 약점을 숨기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몰라준다고 상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저 자신이 더 정진하지 못해서라고 이유를 부여합니다. 도쿄로 돌아와서 선생은 K와 아가씨가 같이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느 날은 시끌벅적한 곳에서 홀로 산책을 하러 갔는데 K와 마주쳤습니다. K가 지나가자 바로 뒤에서 뒤따라가는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하숙집에 아주머님과 아가씨가 자리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K가 선생에게 와서 평소와 달리 두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왜 갑자기 그러냐는 선생의 질문에 K는 아가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은 굳었습니다. 선수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어조에서 그가 더 강하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선생은 K의 고백에 자신도 가진 마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K가 선생에게 산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선생은 K가 전에 자신에게 했던 정신적으로 향상심이 없는 자는 바보야 라는 말을 되돌려 주었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K는 힘없는 목소리로 바보지, 나는 바보야 라며 땅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은 K의 평소 생각과 각오를 들먹이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K는 정직했기에 자신의 모순에 더 고민에 빠질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K는 각오라면 없진 않지 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은 K의 마지막 대답에 초조해졌습니다. 강단이 있는 K가 각오한 대로 먼저 아가씨를 차지할까 두려웠습니다. K와 아가씨가 집을 비운 날, 선생은 아주머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님과 문답을 나눈 뒤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이 소식을 K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선생은 K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K가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놀랍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겨진 K의 편지를 찾았고 읽은 뒤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님만 몰래 불러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님은 놀랐지만 이후의 절차를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친구의 방 앞에 차려진 향에 도달한 선생은 그제서야 슬픈 기분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K의 사인은 생가와 양가로부터 의절을 당해 생긴 염세적인 태도로 인한 자살로 보도되었습니다. K의 유골은 선생과 자주 산보하던 곳에 묻혔습니다. 선생은 직접 묘석을 골랐습니다. 이후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매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하숙집 모녀와 선생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과 아가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선생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냉혹한 저주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된 아가씨와의 생활에서 K에 대한 느낌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괴로웠던 선생은 수없이 자신의 경험, 느낌, 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힘이 선생을 막아세웠습니다. 선생은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부는 금슬 좋은 부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선생의 모습에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아내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내팽겨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생은 가장 믿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시킬 수단이 있는데도 용기가 나지 않아 더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 혼자 살고 있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선생은 아주머님, 즉 장모님의 병간호를 극진히 했습니다. 장모님의 사후에도 아내를 잘 대했습니다. 선생의 마음에는 친절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의 심연에 속죄라는 동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동기를 일으키는 어떤 힘이 그림자처럼 선생의 삶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선생은 이 힘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데려갈 용기도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메이지 천황과 노기 장군의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선생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순수하게 알고 싶어 했던 나에게 편지,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의 마지막은 이 내용을 비밀로 간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스메 소세키가 지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본편에 앞서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먼저 여러분께서 이 책을 꼭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중요해 보이는 구절들을 남겨두었음에도 아쉬운 이유는 나스메 소세키의 특색을 요약으로는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숨이 고요하게 가빠짐을 느낍니다.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추를 달고 끝없는 수렁으로 추락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과 본편 영상들의 스크립트 작업을 예전부터 했음에도 글을 잘 쓸 수 없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추락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키워드 편에서 추락을 안 달았었네요. 참고로 저는 마음을 현암사 버전과 열린 책들 버전 이렇게 두 개로 읽었습니다. 두 버전이 다 특색이 있는데 요 영상에서는 현암사 버전으로 통일했습니다. 본편에서는 조금 섞을 것 같네요. 느낌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본편에서 이 책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